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인데 그 이론을 간단하게 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에서 시험에 한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옛날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목적이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됐습니다. 10년 넘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암기 프린트 1번에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 우리 요약집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하고 문제풀이책 같이 보셔야 되겠죠.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 그래서 최근 4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4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뭐가 있었냐 하면 권리금에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권리금. 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10%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어정의에 용어정의는 아니네요. 행정사가 아닌 자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말이 행정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완성한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요? 근데 권리금을 소개해도 그건 중개 완성이야. 중개가 아니라고요. 그 중개 완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는 적으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판례가.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이지 우리 자동차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를 하는 이유는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연필, 볼펜 이런 거 소개하는 거는 중개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문제풀이 책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만 원 사가지고 3만 원 팔아먹어도 소개해도 그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초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단 매매, 교환, 임대차고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10번 넘게 나온 게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을 하면 은행 융자를 알선합니다. 개업공개사님들이 은행 융자 알선하면 은행에서 커미션을 0.3% 줍니다. 1억 알선하면 30만 원 줘요. 그거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니까 중개보수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저당권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요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다만 유치권, 양도하는 걸 중개하는 것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문제풀이 책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중개는 직업을 안 하고 단 한 번만 중개하는 거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단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가 중개업입니다. 업이라는 말은 여기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를 한 번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소개하고 돈 받는 것은 무자격자도 가능합니다.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반복 의사라는 것은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앞으로 손님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이죠. 비록 한 건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질문했던데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아직 3년 안 됐는데 자격증 딸 수 있습니까? 묻던데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은 딸 수 있죠. 단 취직은 못하죠. 개업도 못합니다. 자격증은 딸 수 있고, 자격증은 교도소 안에서도 딸 수 있어요. 시험은 볼 수 있다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도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성년이 돼야 되죠. 19세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고요.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하거나 소속 공개사로 취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우리나라에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 등기, 사실상 의미는 같은 말이죠.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 기록을 올리는 게 등록이에요. 등산할 때 등자라고 이게 오를 등자, 그 기록을 올리는 것. 등기, 등록이 같은 뜻이라고 이 뜻은, 다만 등기법에서는 그걸 등기는 기록할 기자잖아요. 등기나 등록이나 같은 말인데 다만 법마다 조금씩 용어를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등기, 등록 같은 의미인데 등기법에서는 등기, 지적법에서는 또 등록이라고 하잖아요. 지적공부의 등록,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걸 줄여서 그냥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전문 자격사들이 다 등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 약사, 한의사 다 등록입니다. 의사들도 병원에 가보면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 하겠다고 기록을 올려놓은 사람을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등록한 자. 자,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 회사가 있고, 회사, 법적으로 사람. 그 다음에 대부분 99%는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개인이 개업을 하면 그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등록한 자를. 그 다음에 부칙개공.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1930년생이 있더라고요. 연수교육 대상 부칙개공이죠. 당연히. 지팡이 짚고 오셨던데요. 95세입니다. 30년생이면 지금 95세.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논산에서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데 땅하고 잘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조금 연수교육해도 기가 얻어서 잘 안 들린다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중개업은 잘 하셔요. 어쨌든 부칙개공, 이건 옛날에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하던 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들을,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을 흔히 그냥 이 정식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안 했는데 한글로 본다고. 자격증 안 땄는데 그냥 따가지고 등록한 걸로 본다 했기 때문에 민법에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는 같은 말입니다. 추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한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뭐 하는지는 거의 안 나오고요. 다만 이 특수법인은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는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는 뜻이죠.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자격증 안 따고도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특수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번,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입니다.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저도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니까 저보고 명함에 새길 때 뭐 실장 이런 거 하잖아요. 저보고 상무 시켜줄까요? 전무 시켜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장 할게요 이랬는데,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땄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안 땄으면 명함에 전무이사, 상무이사 새겨 다녀도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상무든 전무든 자격증 안 땄으면 계약서 못 쓰는 거죠. 예,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임원이든 사원이든 다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요거 포함,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자격증 안 따고 취직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교재 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21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시험 볼 때 이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걸 미리 좀 이렇게 체크하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이 법상 공인중개사 아니다. 맞죠? 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제변호사 이런 사람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개업 못합니다. 그냥 국제변호사로서 컨설팅만 해주는 거죠. 자문 같은 거 이런 것만 해주는 거지 변호사 등록은 안 돼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는. 맞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공인중개사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시험에 모든 반드시 꼭 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 나오면 그건 80% 이상 X입니다. 왜? 민법의 법명언에 보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영국 속담에도 있습니다.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래서 민법도 조문을 보면 뒤에 보면 다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예외가 있다고요. 모든 개업공개사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부칙개공 안 되죠. 부칙개공. 자격증 안 따고 하는 사람을 한번 폐업하면 끝이라고요. 기득권만 인정해 주는 거지 폐업하면 다시 개업하려면 자격증 따야 돼요. 그래서 모든 때문에 X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게 주관적 의사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중개를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죠. 객관적이란 손님 입장,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확실히 받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매 넘어가가지고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손해배상이 중개행위 왜 판단을 하냐면 중개행위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보험회사나 공개조합이. 중개행위가 아닌 건 예를 들면 직원이 중개사무소 근무하다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혀도 그건 중개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 받으면 확실하게 보증금 받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떼였으면 그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판례가 직원이 돈 떼먹고 직원이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었어요. 요즘은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옛날에는 중개업소에 맡기는 경우 있었어요.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중도금 같은 걸, 계약금 같은 거. 그 돈을 받아놓고 돈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가지고 그냥 떼먹고 직원이 도망가가지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요. 그 손님이 사장이 책임지라 하니까 사장이 야,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난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했는데 판례는 그거는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볼 때 손님이 평소 그 직원하고 친분이 있어서 돈을 맡긴 게 아니라 간판 보고 맡긴 거다. 중개사무소 보고. 그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거는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거는 판례가.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 전이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개를 완성한 때만 계약서 적는다 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대필, 대서만 하면 안 됩니다.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2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명판 도장만 찍어주세요. 행복공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것만 찍어주세요. 1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왜 도장 다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지 왜 도장 받으러 왔냐 10만 원 주면서 하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되고 직거래인 경우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준 거예요. 10만 원 받고 좋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어가지고 그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네가 중개했다고 도장 찍혀 있어서 그거 믿고 대출해 주는데 책임지라 이렇게 했는데 판례는 30% 개업공개사 책임지라고 했어요. 중개완성이라는 거는 계약 성립이죠. 중개완성을 하려면은 소개를 하고 직접 뭐 해야 됩니까?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떼보고 등기필 정보도 확인하고 신분증도 확인하고 다 했어야 되죠.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어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중개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도 적으면 안 된다 했죠. 올해 4월달 대법원 판례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적는 것도 행정사법 위반이다. 아마 행정사법 위반이라서 우리 시험에 뭐 안 나올 확률은 있는데 그래도 올해 판례니까 한번 들어는 보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 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해설이 자세하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안 푼 것 중에서 거의 기출문제들이니까 대부분 문제가 중복돼요.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계속 해마다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해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낯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하고 중요한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하고
왜 쉬운 문제가 중요해요?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 계속 강조하고 계속 풀다 보니까 쉬운 거고, 어려운 문제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다뤄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집착을 하지 말고 쉬운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에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요. 아예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론 같은 거 전혀 계산하는 게 안 되면 그 문제는 포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 수학적 기초를 배워가지고 계산하기는 쉽지 않죠. 그 계산하는 문제 한 최대 뭐 10문제 정도까지 나와도 그거 포기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또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역으로 거기에 있는 숫자를 갖다 역으로 그 가로 안에 넣어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오히려 또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3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1번은. 2번은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개업공개사의 종별, 종류는 3가지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중에는 일반 법인이 있고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특수법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땄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안 땄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했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용어정의 옳은 것입니다. 5번, 옳은 거 4페이지, 4번이 4페이지 있죠? 4페이지. 자, 4페이지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중개업 안 하고 저도 공인중개사예요. 저도 자격증 땄어요. 중개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공인중개사죠? 제가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새겨 다니도 불법이 아닙니다. 자격증 땄기 때문에. 그건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개업 안 한 사람도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에 새겨 다니도 된다고요? 자격증 땄으니까. 자격증 딴 사람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부칙개공 자격증 없죠?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중개업무는 안 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죠. 중개업무는 안 됩니다.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법에. 그런데 6번 해석은 중개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이 중개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원은 계약서 적으면 안 됩니다. 확인설명서 적어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틀렸죠. 단순한 업무 보조, 이거는 보조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보조원. 틀렸습니다. 물론, 이게 틀리긴 했는데, 이제 또 뭐 어렵게 내면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도 해가지고, 보조를 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이 말은 맞죠?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다고요.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 이번 시간이 최고 어렵다고요.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만 지나고 나면 논란의 대상은 없습니다.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라고 대부분이. 자, 틀린 것입니다. 5페이지 6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예, 소속 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계약이 승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환매계약이 승리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소개를 하는 것도 양도 소개를 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조사하니까 너 무등록 중개업 했지 하니까 아니요, 저는 컨설팅 위주로만 하고 중개업은 몇 건 안 했는데요. 중개는 몇 건 안 했는데 이러니까 검사가 어쨌든 몇 건 안 해도 한 건만 한 건 아니잖아. 몇 건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예, 몇 건 하긴 했는데 그럼 몇 건 했다고 저거 확약서 저거 몇 건 했으니까 중개업이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결국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검찰 조사받으면 예 답변하다 보면 나중에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유도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는 뭐 우리 국회의원들 청문회 하는 것도 보면 유도 질문하면 뭐 대답 안 하기도 애매하게 한다고 예 아니요 대답하시오 하는데 참 어렵죠. 그럼 거기다 계속 질문하다 보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검찰 조사받으면 다 술술 불어요.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 했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수사기법상 다 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답 3번입니다. 3번.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라면 적발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중개는 한 적 없다. 딱 한 건만 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는 않겠죠? 반복적으로 컨설팅을 위주로 했지만 중개를 좀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예, 이게 서울 은평구 뉴타운 은평 뉴타운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개보조원이 40억짜리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은평 뉴타운 이명박 정부 때 개발했죠. 그 은평 뉴타운에 40억짜리를 중개를 했는데 중개보조원이 제 추정컨대 아마 뭐 5대5로 먹거나 뭐 얼마 몇 대 몇으로 먹게 했나 봐요. 원래 보통 이게 직원들 월급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5대5로 먹기로 했는데 그 중개보수를 3억 받기로 했나 봐요. 4억짜리 해주면 3억.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욕심난 거죠. 나 혼자 하면 3억 다 먹는데 이거 괜히 사장한테 이야기하면 밥 나눠 먹으면 1억 5천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계약서 들고 나가가지고 다 출력해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도장을 받은 거예요. 보조원만 만나가지고.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출력하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나오거든요. 그냥 문방구에서 사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없잖아요. 계약서를 사면. 근데 중개사무소에 출력을 해가 나가니까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자기 이름을 적은 거예요. 개업공개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분쟁이 생기 3억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해놓고는 매도인이 준다 해놓고는 네가 나온다고 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지금 1억 5천 더 나와가지고 3억에서 1억 5천 세금 더 나온 거는 못 주겠다. 1억 5천만 줄게. 이렇게 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뭔 소리 하냐. 3억 달라고 했으면 주라. 소송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급도 없이 무자격자니까 모르고 뭐 그냥 자격증이 없으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죠. 오히려 자기가 소송한 거예요. 3억 달라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왜?
무등록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에다 보조원이 뚝 이름 적었으니까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임이 명백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받을 수 없다. 한 푼도.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소송비만 3천만 원 들었어. 대부분까지 간다고. 예,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못 받고 업자가 아니라 업이라는 건 직업을 하는 게 업자죠. 그 개업공개사에다가 이름을 적었다는 거는 계속 직업적으로 보조원은 직업적으로 또 손님 오면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가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는 게 판례예요. 업으로 한 게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게 보조원은 절대로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날이다. 이름 적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번입니다. 7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죠? 맞습니다. 저당권 또 그 밖에 걸리니까 이게 중개상 권리.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알선하는 것도 다 중개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환매권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이 될 수도 있다.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를. 주로 주된 업무는 컨설팅이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객관적이라고 했죠. 객관적. 주관적. 사장,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중개행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래서 아까 직원이 돈 떼먹고 가더라도 사장님이 내가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은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개사무소를 믿고 맡긴 거니까 사장이 책임지라.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행위는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중개행위를 판단하는 이유는 손해배상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중개를 했다면 개업공개사 2명이 개입됐죠.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면 돼? 취득 의뢰인한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 의뢰인의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공동중개를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즉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있고 2명이 있잖아요. 공동중개하면 둘 다 책임 있다. 매수 측 개업공개사만 책임 있다. 답이 뭐냐고요? 둘 다 모든 개업공개사 책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것도. 그래서 둘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 개업공개사 2명이면 둘 다 도장 찍어요.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전부 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법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죠. 손해배상 받기가 쉽잖아요. 그 개업공개사들이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금에서 법인은 설정 금액이 더 크잖아요. 4억 가입하잖아요. 그럼 4억인데 법인은 만약 분사무소도 있다면 분사무소 2억, 분사무소 한 개 있다면 6억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법인인 경우는 분사무소 가입한 금액까지 다 합한 금액에서 받을 수 있다고 총액.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괜히 말했네. 이게 보정 설정 금액을 또 국토부에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억 가지고는 집값이 2억 넘잖아요. 전부 다 한 건만 손에 입혀도 2억 넘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2억입니다. 올해 시험까지는. 자, 여기까지 하고 중개대상물 7페이지 중개상물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